대수학은 우리나라 사람 생각하기에는 대수학이다. 대수학이 뭐냐면 방정식이다. 근데 이 방정식은 그냥 숫자만 있어도 그래. 수학은 숫자다. 왜 수학이냐? 수를 가지고 하는 것에. 근데 조선시대 양반이 산학자거든. 수학자가. 산학자가 서양의 기하학을 처음 배웠을 때는 도대체 기하학이 뭐지? 굉장히 이제 황당한 거예요. 근데 기하학이 처음 보면 수학하고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유상수학처럼 어저께 아재님이 이제 유상수학 얘기를 해놨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생기는 수학도 있어요. 그러면 조금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면 그럼 새로운 수학이 지금 생길 수도 있다. 수학이 이미 완성된 어떤 체계가 아니라 아직 미완성이고 새로운 수학이 대비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대수학과 기하학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산수가 먼저 생겼다고 싶지만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기하학이 먼저 생겼어요. 땅바닥에 건너놓고 막 하다가 이걸 어떻게 해서 숫자를 만들어낸 거지. 옛날에는 숫자가 없었어. 특히 그 부족민들 사회에 가면 숫자가 없어. 특히 우리나라 숫자도 하나, 둘, 셋 이게 원래 숫자 다예요. 넷부터 뭐가 달라. 다섯은 둘, 셋이야. 셋이 숫자 끝나버린 거예요. 넷부터는 새로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은 셋, 셋이야. 일곱은 열에서 셋을 뺐다는 뜻이고 여덟은 열에서 둘 뺐다. 옛날은 여덟이 아니고 여덟 배였거든요. 아홉에 아홉은 열에서 하나를 뺐다. 그래서 숫자가 좀 즉박적이야. 그래서 옛날에도 12진법을 쓰다가 특히 뭐 프랑스는 20진법을 쓰고 막 수사를 연구해보면 우리나라 숫자가 하나, 둘, 셋 당연히 손가락 10개는 10개 쓸 거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안 돼. 하나, 둘, 셋 그거밖에 몰라. 근데 이누이트나 부족민은 둘밖에 몰라. 하나, 둘, 셋? 셋이란 말은 원래 삼각형이란 뜻이에요. 이게 셋이야. 그래서 셋을 발명한 사람이 천재다. 옛날에 어떤 천재가 나타나서 무려 이 셋을 발명한 거야. 굉장한 사람이야. 자연에서 셋, 삼각형 찾기 쉽지 않아. 어떤 사람은 내가 뭐 조사를 하다 보니까 나일강 삼각지에서 셋이 세계 달린 말도 있고. 그래서 나일강 삼각지에 홍수가 나면 땅이 다 없어져 버려요. 이 땅, 내 땅이 없어져서 그래서 모든 경지 정리가 토지 소유가 무효화되고 다시 이제 인간이 구입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일강 삼각지가 이렇게 삼각형이기 때문에 3분의 1씩 내자. 그래서 이 3분의 1 여기서 세금이란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어원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금이란 말 어원이 3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세금 3분의 1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11조를 내라는데 그래서 그래서 이제 지금은 대수학과 기하학이 통한다는 것이 이제 입증이 됐지만 옛날 사람은 왜 대수학이 있고 기하학이 있을까? 근데 사실은 기하학이 먼저 나왔다. 그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옛날 저번에 아마존의 논문에 보면 셈을 못하는 부족민들이 아마존의 논문 부족민들이 이 막대기를 잔뜩 갖고 와서 그걸로 셈을 대신하고 그러니까 어떤 도구나 막대기 이런 것이 먼저 있었고 숫자는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 이거는 그 막대기 하나라고. 그래서 막대기가 먼저 있었다. 그래서 수어의 가장 큰 원초적인 개념은 크기가 같은 거예요. 크기가 같은 걸 만드는 건 콤파스라고. 그래서 콤파스가 먼저 나왔다. 그래서 콤파스로 딱 재고 2배, 3배, 4배 이럴 때 땅 따먹기 할 때 이거 다 하거든. 여기서 이제 맞네, 이거네 해서 이제 사람들이 숫자나 그걸 땅 따먹기 하다가 한 배, 2배, 3배, 4배, 5자 먹어보고 이거 하다가 여기 콤파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생각해보면 기하학이 먼저라는 거예요. 대수학이 먼저가 된 것은 그냥 우리 생각이고 사실은 기하학입니다. 그러니까 기하학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을 때도 기하학의 어떤 핵심적인 요소를 본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기하학보다 먼저는 구조론이다. 그런데 어떤 것을 이렇게 직진하면 이건 대수학이다. 이걸 이렇게 뚜껑 쳐놓은 것이 숫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직진하다가 이렇게 방향을 틀면 이게 기하학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방향을 틀고 또 틀고 계속 틀면 이게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는 대수고 이렇게 방향을 터는 거는 기하학인데 계속 방향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배를 짤 때 이제 북이 왔다 갔다 하듯이 배를 짤 때 그 배틀 안에 수학의 모든 노래가 다 들어있어요. 이거는 순서인데 이 순서가 시간이다. 그럼 방향과 순서를 통합하는 것은 뭐냐면 이 축이라는 거예요. 이 축이 있으면 이쪽이 한번 기울어지면 다시 이쪽이 기울어지고 다시 이쪽이 기울어지면 이쪽 올라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시소하면서 계속 이렇게 방향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론의 이런 시소 안에 그 공간과 시간이 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하학은 공간에 대한 개념인데 왜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냐. 시간 기하가 또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사실 공간 속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 기하가 따로 있을 필요는 없고 굳이 말하면 이 대수학이 시간이에요. 기하학은 공간이고 그러니까 공간이고 이게 시간이다. 그럼 이 시간과 공간을 통합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냐. 이게 구조다. 대충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럼 자연에서 이 시간과 공간을 통합한 게 뭐냐? 저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옛날 내가 규구준성이라고 규는 콤파스, 구는 곡자, 곡자는 직각자를 말해요. 규는 수증기, 수평 잡는 건데 저울의 원리나 수평의 원리나 똑같아. 지구의 중력을 쓰기 때문에 그게 그냥 대칭이라는 거예요. 지구 중력과 어떤 물체의 둘을 대칭시켜서 비례를 그려내는 것이 저울이다. 그래서 저울 안에 모든 그 자와 콤파스가 다 들어있다. 저울을 딱 쪼개면 그 안에 콤파스와 자가 나온다. 그건 뭐냐? 구조론을 쪼개면 기하학이 나온다. 기하학을 쪼개면 대수학이 나온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모든 수학의 근거는 질량이라는 거예요. 이 질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구의 중력인데 지구의 중력이 그 어떤 물체가 있고 또 다른 물체가 있다면 이 둘이 공유하는 게 뭐냐? 지구 중력이라는 거죠. 이게 100% 확실해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사람이고 여기 또 어떤 사람인데 두 사람이 서로 공유하는 게 뭘까? 지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공유하는 게 없는 사람도 지구는 공유한다는 거예요. 뭐 이건희하고 나하고 공유하는 게 뭘까? 이건희하고 나하고 공유하는 것은 대한민국이다. 박원순하고 나하고 공유하는 건 서울시다. 찾아보면 공유하는 게 있어. 아프리카 아저씨하고 나하고 공유하는 건 뭘까? 지구다. 최종적으로 모든 사람이 모든 존재가 지구를 중력을 공유한다. 그래서 그 대칭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게 뭐냐? 에너지다. 이 에너지 가지고 모든 걸 얘기해요. 에너지라는 게 뭐냐? 에너지는 하나의 자리에 둘이 들어간 게 에너지. 근데 이제 에너지를 국어사전 찾아보면 뭐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그건 다 이 피상적인 설명이고 구조론적인 설명은 잘 생각해보니까 에너지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결국 이 하나 안에 둘이 들어가는가. 하나 안에 어떻게 둘이 들어가는가. 실제로 보통 이거는 하나 안에 둘이 안 들어가잖아. 이게 안 들어가. 근데 지렛대의 원리 같으면 이 굉장히 긴 지렛대가 있다면 지렛대를 계속 누르면 지렛대의 중심축에는 에너지가 계속 쌓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무제한적으로 쌓여요. 교수님 옷 뽑는 이야기 했는데 옷을 뽑을 때 녹아내보자는 말이야. 지그시 뽑아야 되거든. 지그시 뽑는다는 건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지렛대를 작용할 때 지렛대가 이렇게 한 점에 힘을 몰려 반드시 시간이 걸려야 돼요. 시간을 안 주면 아무리 이걸 세게 팍 해도 이 못이 안 뽑아져. 부러져. 빠르고 부러져. 그래서 지그시 하면 이 한 점의 에너지가 밀집이 되는데 어느 정도로 밀집이 되냐면 요만한 크기 안에 우주를 다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에너지가 밀집이 된다. 에너지는 무한대로 밀집이 된다. 그럼 왜 에너지는 무한대로 밀집이 되냐? 그 반대로 공간은 부피는 무한대로 키워줄 수가 있다. 일단 우리가 어떤 부피를 크기를 생각할 때
가장 큰 것은 무엇인가 생각? 한없이 큰 걸 생각하고 있잖아. 어떤 사람이 내가 우주 안에서 제일 큰 걸 생각했어. 나는 거기에 플러스 1을 하면. 누가 어떤 생각을 하든 나는 그것보다 조금 더 큰 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 그 반대로 작은 것에도 그만큼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중첩인데, 그래서 이 중첩은 한도가 없다. 무한히 중첩이 된다. 그래서 그것이 에너지 개념이다. 그럼 자연에서 그런 에너지의 중첩을 볼 수 있는 건 뭐냐? 당구공 무게를 딱 놓아두고 여기서 제3의 당구공으로 딱 치면 제3의 당구공 여기에 멈추면서 이 당구공을 기억한다. 이 당구공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아무것도 안 일어나. 근데 100만 분의 1초 정도 아주 짧은 시간에 여기서 들어온 에너지가 아주 여기까지 전달되기 전에 이 에너지가 여기 잠시 머무를 거 아니에요. 여기 아주 짧은 순간 동안 질량이 조금 증가했다고 해야 돼요. 에너지가 뭔가 조금 더 늘어났다고 해요. 짧은 순간 여기에 뭔가 머무르는 거죠. 그래서 입력, 저장, 제어, 연산, 출력에서 분명히 그 에너지가 약간 어느 순간 멈추는 지점이 있어요. 그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굉장히 빠른 게 직각으로 팍 꺾으려면 여기에서 질량은 무한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속도를 늦춰야 돼. 그냥 이렇게 가다가 팍 못 가. 그 불가능해. 만약 그렇게 빛의 속도로 가는데 여기서 전혀 멈추지 않고 이렇게 갔다면 여기 질량이 무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여기 시간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여기 시간이 멈췄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여기서 멈췄다는 거죠.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시점에서 반드시 뭔가 멈춰야 돼. 어떤 남자 여자가 섹스를 한다 해도 막 달려가면서 섹스를 못 해야 돼. 동물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게 어떤 연결되는 지점에 딱 멈춰야 돼. 사격하는 사람이 총을 쏠려 할 때 순간적으로 호흡을 멈춰야 되고, 뭔가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지점에서는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무조건 소독을 해야 됩니다. 그냥 계속 진행하면서 뭔가 의사결정은 불가능하다. 그럴 때 에너지의 중첩이 일어난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두 개의 당구공이 이렇게 딱 닿아있을 때 이 중간점은 이쪽에도 속하고 이쪽에도 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쇠공, 당구공이나 쇠공, 작은 당구공으로 치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는 이 치면 당구공이 이제 딱 튕겨나가는데 이건 이제 쇠공이 질량이 그렇지 무거우니까 오히려 탁구공이 튕겨나가요. 근데 이 탁구공의 질량을 계속 증가시키면 어떻게 될까? 한 가지 보면 그냥 보통은 이제 이렇게 딱 치면 튕겨나간다고 생각했지만 조금 상당히 큰 걸로 치면 만만치 않은 걸로 치면 순간적으로 이 둘이 딱 붙어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아주 짧은 순간. 그때 이 둘은 하나가 된 거예요. 이 둘이 1이 됐다. 아주 짧은 순간 의사결정에서는 반드시 1이 된다. 그것이 구조론의 입자개념인데 에너지의 중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 저울을 가지고 저울의 물체를 계량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냥 탁 치는 순간적으로 저울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통과할지 튕겨나올지 옆으로 갈지 사라질지 깨질지 그 순간적으로 저울이 만들어져서 그 저울이 판단하는 것이고 그 판단할 점 딱 어떤 순간 짧은 순간 이 둘이 하나로 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때 에너지가 중첩이 되어 있다. 그리고 구조론의 질, 입자, 힘, 운동량은 여기 상부구조, 하부구조인데 여기서 그 힘이 방향을 트는데 방향을 틀기 전에 아주 짧은 순간 멈춘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들어왔다가 딱 멈췄다가 다시 방향을 틀어서 딱 나가는데 그 과정을 입력, 저장, 제어, 연산, 출력으로 한다. 질입자 힘 운동량이라고 한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질입자 힘 운동량은 저울이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내가 왜 하냐면 내가 구조론 이야기할 때 시비를 하거나 질문하는 사람들이 내가 모형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걸 잘 몰라. 그러니까 질문할 때 그 사람은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근데 내가 판단하는 모형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 질문하는 사람 질문 잘 안 읽어봐. 그냥 대충 어차피 난 내 대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질문하고 별로 상관없이 나는 일방적으로 대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동님 나한테 질문했을 때 무동님 질문 자세히 읽어보고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원래 어차피 얘기 정해져 있어. 그냥 저울로 딱 재보고 39라고 이렇게 나가는 거지.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든 내가 하는 대답은 그냥 저울로 재보는 거야. 그러니까 뭐 판단하는 거 이런 과정이 없어요. 그냥 1초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저울로 재는 거라고. 이 질입자 힘 운동량이 이것이 저울을 만들고 다시 그 저울을 해체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 저울은 이게 탁 순간에 이 벽이 저울을 만들어서 판정했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센 걸로 쳤다면 통과해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튕겨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 벽이 저울의 역할을 해서 순간적 질입자 힘 운동량 이렇게 탁 해서 양을 결정해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또 입자에서 순간적으로 딱 멈춘다고. 대충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내가 한 이야기는 우리가 인문학적인 이야기나 뭐 어떤 미술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뭐그 이발소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뭘 이야기하거나 간에 내가 하는 이야기는 모형을 가지고 하는 얘기고 저울의 계량에서 하는 얘기고 저울이 가리키는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지. 내가 시를 이야기해도 소설을 이야기하든 문학을 이야기하든 다르다고 소설을 하면 캐릭터 이야기를 한다고 캐릭터를 저울에 딱 달아서 저울이 평행이 되도록 캐릭터를 만들어야 돼. 주인공이 너무 세고 상대방이 너무 약하다. 그럼 소설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주인공이 강하면 상대방도 강해야 된다. 저울을 만들고 그 저울이 판정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소설이라는 거예요. 그림도 그렇고 내가 그림을 보고 내가 왜 그림이 자꾸 선이 굵은 그림이어야 된다면 그 안에 저울이 내 눈을 보이는 거예요. 선이 굵은 그림은 저울이 보여. 선이 가는 그림은 저울이 안 보여. 그래서 어떤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리님인가 며칠 전에 그 애니메이션 그리는 방법 본 분이 있을 건데 정보로 표시했지만 이게 뭐냐면 이제 톰과 제리 동작할 때 그냥 뛰어갈 때 그냥 뛰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다가 뛰어가. 그러면 이렇게 할 때 시청자들은 튕겨나간다는 걸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초 후의 상황을 미리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코미디언들이 그런 방법 많이 쓰는데 코미디언들은 자기가 웃기는 방법 다 알려줘요. 시청자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웃긴다. 완전히 생판 모르면 안 웃겨. 미리 이렇게 이제 암호를 찰리 채플린이 이렇게 쓰던 동작하는 거 다음 동작을 이렇게 힌트를 주는 거야. 갑자기 뜬금없이 동작하면 안 되고 그럼 내가 튀겠다 그러면 여기서 하다가 안 해야지. 그냥 튀면 안 돼.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내가 말하면 선이 묻다 이렇게 하는 건데 다음 동작을 미리 알려주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확 지나가 버리면 안 되고 여기서 이렇게 좀 떡을 던지는 거예요. 질에서는 입자를 힌트를 주고 입자에서 힘을 힌트를 주고 힘에서 운동을 힌트를 주고 운동의 양형에 대한 힌트를 준다. 우리가 이걸 알면 방향성을 알 수 있고 방향성을 알면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방향성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갈 수도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수는 없다. 왜 그러냐. 하나의 사건은 한 번에 에너지 투입이에요. 에너지가 두 번 투입하고 사건이 두 개야. 에너지를 한 번 투입했어. 여기에 에너지를 투입한다고. 이쪽은 에너지가 투입이 안 돼요. 이쪽은 에너지 투입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에너지 투입이 끝나버려요. 축구를 하는데 처음에 11명이 한다고. 근데 시합하다가 야 우리 12명으로 하자. 이런 건 없어. 처음에 시합할 때 11명으로 했으면 계속 11명으로 해야지. 하다가 우리 편 지구가 다 하면 그렇자. 우리 13명으로 하자. 이런 축구는 없다고. 그럼 다른 축구가 되고. 근데 한 명이 줄어들 수는 있어. 11명이 하다가 10명이 될 수도 있다고. 부상 입고 덜컥 실려 나가면 한 명 빠지는 거라고.
반칙으로 퇴장하거나 이 과정에서 마이너스는 있어도 플러스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의 사건을 딱 규정을 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에너지가 추가로 투입되지 않는다. 이것이 끝이다. 다 이제 에너지 추가 투입을 막았을 때 하나의 사건이 되고 하나의 사건 안에서는 그런 과정이 그 예상이 된다. 저울로 잰다는 건 뭐냐? 지구 중력이 에너지 투입하는 거예요. 지구 중력은 한 번 딱 투입하면 끝이지. 지구가 사람 좀 가벼우니까 좀 더 무겁게 해주자 막 이런 건 없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체중은 지구가 한 번 딱 정해주는 거지. 저건 좀 가벼우니까 좀 더 무겁게 해주고 이건 뭐 무겁게 좀 가볍게 해주고 지구는 그런 조정을 안 해. 그냥 한 번에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단계를 예상할 수가 있다. 이걸 이제 이러한 에너지 중첩을 팔짱을 낀 것으로 비교할 수가 있다. 근데 사건이 일어난 중에는 팔짱을 끼고 있다가 그걸 해체할 수는 있어도 중간에 팔짱을 낄 수는 없다. 역시 엔트로피의 법칙이다. 근데 이렇게 팔짱을 낀 어떤 현상과 그냥 이 둘은 다르다는 거죠. 여기서 이쪽으로 갈 수 있어도 이쪽에서 이쪽으로 못 가. 그래서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축구를 한다면 그게 저울에 달고 있는 거예요. 축구 시합을 했다는 건 저울에 달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국이 조금 더 뭐구나. 이게 저울이 갔다 갔다 하다가 한국 쪽으로 탁 기울어진 거죠. 우리는 이제 점선, 면, 입체 0, 1, 2, 3 차원 아닌데 4차원을 몰라. 그러니까 질을 다른다. 왜 그러냐? 우리가 모든 판단을 입자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왜 입자에서 사건이 인식에서는 입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뭔가 충돌이 있어야만 사건을 인식한다고. 충돌하기 전에는 사건이 일어나도 그것을 인식할 수가 없다. 포수들은 축구 시합을 하기 전에 어느 팀이 이기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건데 우리가 사고를 판단했을 때는 항상 이미 축구 시합이 벌어져 있어. 그래서 포지션 하나를 빼먹는다고. 최근에 전쟁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옛날에는 그냥 이제 로마군과 한니발군이 이렇게 점으로 싸웠다고. 근데 유관 쪽이 등장하자 선으로 싸우는 거예요. 낙동강 방어선, 한강 방어선, 뭐 임진강 방어선, 금강 방어선 선으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2차 대전 때 러시아군은 종심 전략을 개발해서 이렇게 각으로 싸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각이라는 개념을 알고 다 면이라고 한다고. 면이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각이라고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각이라고 생각하면 이 본부에서 이렇게 종으로 부대를 전개시키는데 그냥 면이라고 생각하면 어느 그 점을 어디에 포진시켜야 될지 잘 모른다고. 그러니까 적군이 이쪽으로 오면 이렇게 막아야 되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이렇게 막는 게 아니라 뒤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종으로 이 진지들을 종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마지노선처럼 이렇게 선으로 만들어 놓으면 순식간에 돌파당합니다. 그래서 점선, 면, 입체 이렇게 머리를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 종심 전략을 이해를 못해요. 종심 전략을 엄밀하게 말하면 입체전이고 공중전이고 막 그런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렇다. 우리가 이 4차원적인 개념을 모르면 어떤 그 사건이 처음 일어난 초기 단계를 빼먹고 시작한다. 그렇죠? 정치든 경제든 그 이기는 방법은 백지 상태에서 처음 판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철수처럼 이미 판이 짜여진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기동을 해서 이기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반드시 지게 됩니다. 판을 흔들어 보면 있어. 그래서 그 항상 하는 얘기도 반칙을 이야기합니다. 기울여진 축구장을 만들어야 돼. 지금 축구장은 새누리당이 유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쪽이 유리하도록 축구장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미 축구장은 다 정해져 있고 나는 선수로 뛰기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안철수라는 거예요. 아예 이 축구장을 새로 세팅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쭉 했는 이야기가 뭐냐면 조롱 게시판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는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논쟁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런 모형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이게 뭐냐 순간적 저울을 만드는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에 저울을 만들어서 그 저울로 계량을 한다고. 그걸로 순식간에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저울의 최종 결론은 방향성이다. 이 저울을 만들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간다는 방향이 생기는데 이 저울이 없으면 방향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뭐가 차이가 있냐면 보통은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다면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구나 이 생각도 이 마주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건 저울이 아니잖아. 국민이 있고 그다음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다. 이렇게 만들어야 저울이요. 순간적으로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여당과 야당은 꼬리고 국민은 머리다. 이쪽은 기관차고 이쪽은 객차다. 이쪽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이 방향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해야 답이 나오는 얘기들이 그냥 여당과 야당은 맨날 논쟁해도 답이 없는 거야. 그냥 진보 보수 이렇게 하고 결론이 없는 거지. 그래서 그냥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 그다음에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파네스, 공자와 노자 잘 보면 역사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 다 대칭이 돼 있어. 조조와 유비, 거의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 다 미리 정해져 있어. 다 대칭되어 있어. 그리고 그런 대칭에는 반드시 방향성이 있다. 조선시대도 좌의정과 영의정이 있다면 사실 좌의정이 더 높아요. 방향성이 있는 그 순간적으로 저울을 만들어서 판단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게시판에서 결론이 안 나오는 밑도 끝도 없는 얘기는 그 저울을 보지 않기 때문에 대화가 안 나요.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반드시 그 저울이 있어요. 내가 디자인 이야기 할 때 가구에는 앤틱 가구가 있다. 옛날 할배들이 좋아하는 그런 가구. 모던 가구가 있다. 근데 둘 다 좋은 가구지만 이쪽은 이쪽을 밀어야 됩니다. 근데 이쪽이 미래니까. 모던 가구도 너무 심플해서 재미가 없어. 이건 중년 아저씨 가구야. 조금 더 미래 다음 단계까지 생각해야 돼. 질, 입자, 힘까지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 좀 어린이 취향으로 가는 거야. 그렇다고 아예 어린이 가구를 만들어라는 게 아니야. 그걸 설명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모던 가구를 만들고 요것보다 약간 어린이답게 만들면 그게 대박이 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잡스가 딱 모던한 기준을 만들었다면 팀쿡 아저씨가 조금 더 어린이 취향으로 살짝 드러났어. 항상 보면 디자인이라는 게 어떤 아저씨가 뭔가 표준화되는 어떤 규격을 만들어. 그럼 그 다음에 오는 아저씨 보게 돼 약간 목선을 못해.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굉장히 장식을 많이 해서 이렇게 만들어. 그러면 어떤 아저씨 이거 다 없애버려. 이게 아니야! 그러고 그래야 그렇게 한다고. 그럼 또 뒤에 오는 아저씨가 그게 아니야 요거지. 이렇게 한다고. 그 다음에 여기다 약간 칼라를 입혀요. 그런 식으로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판단하는 저울이 있다는 거죠. 순간적으로 딱 저울을 만들어서 이쪽이 방향이다 이렇게 이걸 알아내야 된다. 그냥 내가 심플하다고 자꾸 심플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심플하면 다 아저씨 취향이 돼. 너무 심플해도 안 되고 거기 다시 약간 이렇게 조금 이제 엣지 있게 딱 보고 다른 사람을 딱 보고 이렇게 했다 이거지. 그럼 난 이걸 다시 이렇게 제일 돈을 버는 방법은 가장 잘 나가는 사람들을 아이디어를 뺏긴 다음에 그것을 약간 곡선을 두면 돼. 또 굉장히 이제 잘 나가는 디자이너가 이 교수님 이번 옷을 딱 디자인했다. 그럼 나는 거기다 칼라를 약간 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방향을 봐야 된다는 거지. 그냥 나는 개성인데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안 돼. 그냥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지금 뭐가 먹힌다 딱 보고 거기에 따라 약간 어린이 취향을 주는 거야. 이렇게 질입자 힘 운동량으로 간다는 방향성을 알아야 된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의학, 미술 모든 것이 다 순간에 우리가 저울을 만들고 그 저울로 판단하는 거예요. 거의 내가 좀 오염된 사유인데 이걸 내가 아무리 달을 가르쳐도 사람들이 달을 안 쳐다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실제로 내가 판단할 때는 이 저울로 판단하지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팩트로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교육에 대해서도 뭐 한국 교육이 잘 됐다 못했다. 구체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어떤 큰 틀에서 방향성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이야기가 혼선이 빚어진다. 내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좀 다르거든. 내가 한국 교육이 잘 됐다. 그렇게 지금처럼 하면 되는 건 이게 아니라고. 한국 교육에도 문제가 있지만 정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가야지 정답이 없다는 생각으로 하면 굉장히 위험해. 교육이 뭘 가르치는 게 아니고 야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학생들에게 뭘 가르친다면 뭐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우리 뒤에 중국이 따라오고 있다. 이렇게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될지 본능 들어가라. 뒤에 중국이 있으면 알줄 알아야 되네. 이게 안 돼. 굳이 뭐 잡다한 전문 지식 이걸 그는 이제 각자 알아서 배울 일이고 큰 방향을 가진다. 일본은 이제 방향을 잘못 정해서 우리는 12알에서 만족하고 살려면 일본에 태어나서 너무 좋아요. 방향을 잘못 가고 미래가 다음 단계까지 항상 생각해서 판단해야 된다. 일단 축구 같은 경우도 홍명보 감독을 딱 해야 된다고 봤거든. 근데 축구 팬들은 그게 아니지. 네, 한국 감독하면 안 된다 이 생각이지. 나 그래 한국 감독이 한번 하고 다음 외국 감독 해야지. 처음부터 한국 감독을 외국 감독 보면 그 외국 감독을 하고 냈더니 조져. 역시 외국 감독도 안 된다 그러고 또 바꾸자. 더 뛰어난 외국 감독이 있다고 생각한 거야. 스트리케를 데려와서 진짜 못하잖아. 이런다고. 물론 이제 네티즌은 그 생각이 없지. 그냥 외국 감독 잘하겠지 이 생각. 외국 감독 진짜 잘했다면 축구협회에서 좋은 감독 데려왔기 때문에 잘한 거지. 축구협회에서 아무나 데려왔다 해봐 잘할 수가 있냐고. 외국인 감독이 잘하는 게 아니고 축구협회가 개방설 당해가지고 자기도 이렇게 되니까 이제 좋은 놈 데려온 거야. 만약 외국인 감독을 데려왔는데 조금 성공할 수 있다 또 형편없이 해 축구협회가. 그래서 다음 단계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수순을 밟아 나가는 거야. 하여튼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는 그 집단의 에너지를 확 다 쏟아버리고 새로 시작해야지. 약간 뭐 남겨놓고 찝찝한 상태에서 출발하면 짓도록 된다. 한국 감독이 완전히 이제 안 되는구나. 한국 감독이 이제 안 되네. 이렇게 이제 끝을 확인해야 돼. 홍명보를 해서 바닥을 봤지. 그것이 안 되네. 근데 나는 진짜 다음 월드컵에서 우리가 8강이나 4강 가려면 외국인 선수를 기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 힘으로 안 되네. 이걸 확인해 봐야 돼. 애매해버리면 더 골치 아프다. 가장 좋은 건 16강도 못 올라가면 한번 떨어져 봐야지. 원선도 못 진출하는 그런 사태가 나와야지. 그렇죠. 축구도 선 공격 후 수비인데 이것도 창과 목표가 싸우면 무조건 창이 이기거든. 창이 적군한테 있단 말이야. 그럼 적군 무조건 이겨. 그럼 아구는 무조건 수비를 해야지.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공격수하고 수비수 1대1로 붙으면 공격수가 이긴다는 거야. 헬트킥이라고 해서 공 차는 사람 한 명, 막는 사람 한 명 1대1로 붙으면 당연히 차는 사람이 이기지. 그러니까 공격과 수비가 1대1로 붙으면 무조건 공격이 이긴다. 우리는 그걸 방향을 안 정해. 우리는 공격수가 이길 수도 있고 수비수가 이길 수도 있지 이렇게 한다. 그럼 실제로 통계를 내보자고. 다 통계를 내보면 공격수가 이긴다고 나오는 거야. 우리는 이런 걸 애매하게 하는 걸 좋아해. 그래서 내가 닭과 달걀에서도 닭이 먼저라고 이거 확실하게 미리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달걀이 먼저라는 논리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인식론적으로 논리를 만들면 돼. 그래서 기준을 그렇게 정하는 거야. 생명의 출발점이 어딘가,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는 그 순간이다. 그럼 그 순간 아니다. 이렇게 정하면 돼. 그럼 달걀이 먼저인 거야. 근데 그런 식으로 기준을 정하면 굉장히 혼란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 기준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기준이에요. 정자와 남자가 결합한 그것이 달걀 독이 닭이지. 그러니까 그걸 달걀이라고 해야 된다는 근거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기준을 정할 때는 미리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밖에 없는 2와 1 사이의 기준을 정해야지. 그냥 1과 1 사이의 어떤 기준을 정하면 일단 선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하고 이렇게 선을 끌 수가 없다는 거지. 100% 여기서부터 시작일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100% 확실한 근거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먼저다고 딱 우리가 규칙에 합의를 해야 돼요. 그래야 진도를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사의 CEO다. 직원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이 사람 말이 그럼 일리가 있어. 저 사람 말이 그럼 일리가 있어. 그럼 내가 CEO라면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쪽이 옳다. 이쪽이 옳을 수도 있어. 그래도 이쪽이 옳다고 방향을 잡고 나가야지. 이쪽에서 그걸 오는 것 같고 내일 생각 그쪽이 오는 것 같고 아침부터 왔다 갔다 이러면 이제 그 사람 망하는 거지.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확실하게 어떤 판단할 규칙을 미리 정해놓고 가야 되는데 그 규칙은 에너지라는 거죠. 그 에너지는 중첩되어 있고 그 중첩이 풀리는 방향으로만 의사결정이 나지 그것이 다시 감기는 일은 절대로 없다. 하나의 사건 안에서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의 시작 부분을 에너지가 들어오는 걸로 그 사건의 시작 이렇게 미리 정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사는 에너지 들어오는 게 자본의 투자, 돈이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회사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돈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 통장에 돈이 안 들어왔는데, 야, 우리가 회사를 설립할 계획을 세웠으니까, 사람도 모았으니까 이미 회사가 된 게 아니라 이게 아니야. 돈이 통장에 입금돼야 그때부터 회사라고. 미리 확실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놓는 대부분 이제 어떤 사건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미 사건이 그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밑도 끝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에너지라는 확실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무한순환의 늪에서 벗어나서 유명한 답을 제시할 수 있다. 에너지는 중첩된 상태에서 풀릴 수 있을 뿐 그 반대는 없다. What can I say to say